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LH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역세권의 낡은 주택들을 재개발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또 중간에 헐값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게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아픈 기업을 살리는 방법 중에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이 제도가 2달 후에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최근에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오르는지 이 소식도 점검해보죠. 8월 1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2대12의 서대웅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 뉴스들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듣죠. 달러원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1,336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달 18일에 달러당 1,260원 정도였거든요. 한 달 사이에 76원이나 급등을 한 겁니다. 예. 특히 8월 들어서 56원이나 올랐는데, 환율이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거고, 환율이라는 건 낮아도 그런 대로 살 수 있고 높으면 높은 대로 또 거기에 적응할 수는 있는데, 환율은 한 나라의 기초체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울 때보다 일교차가 심할 때 감기에 더 잘 걸리듯이, 환율이라는 것도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내려가면 예측이 안 되고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혹시나 나라 경제가 감기에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제 주체들이 판단 내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환율이 많이 오르는 이유를 뭐라고들 합니까? 그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시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7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니까 전월보다 늘었고 전년 대비로도 많이 늘었는데, 중요한 건 이 수치보다는 소매 판매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소매 판매가 어떠하냐는 게 미국 실물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지금 늘고 있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도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잘 쓴다는 건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고용시장에서 여전히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기업 임금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임금을 다시 소비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코로나 시기에 미국 국민들 주머니에 찔러 넣어준 각종 보조금들 덕분에 소비 여력이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미국 경제가 지금 괜찮다라는 건 연준이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긴 했지만 곧 내릴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금리 올라가면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거였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되면요, 사람들은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게 되고요.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반대로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주식 투자금이나 채권 투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시중에 달러가 귀해지고, 그러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미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뜨겁고, 네. 금리를 올려서 찬물기 얹으면 좀 식을 줄 알았는데 잘 안 식는다. 네, 그게 반영이 돼서 자꾸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올 초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랑 부동산 신탁 회사들이 빚을 못 갚아서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더 커진 것도 있고요. 엊그제 중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매월 발표하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 통계는 공개를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지난 6월에 중국 청년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한 달 전에. 네, 예. 중국 정부가 7월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안 했다라는 건 상상 이상으로 안 좋게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발표를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예. 추측과 의심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이것도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2.5% 늘긴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소매 판매가 줄었다라는 건 미국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소비를 안 하면 경제는 살아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 돈 위안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네, 우리나라하고 달러의 즉 달러 원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왜 그래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에 많이 영향을 받는 한국 경제도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뺍니다. 그러면서 원화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칠게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를 겪고 공급 대란으로 미국과 중국 둘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한쪽은 기준금리를 매우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을 돈을 쓰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혼자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서 경제가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고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중국 경제는 침체로 가면서 그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분위기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다. 네. 중국은 더 안 좋아질 거고 미국은 당분간 굉장히 센 것 같은데 경기가? 라고 하면 환율이 어떨까요? 그거까지 다 반영해서 요즘 오르는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으나 네. 더 오를까요? 아니면 일단은 뭐가 관건이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지적들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의 고금리를 유지할 거냐 예. 아니면 금리를 내릴 거냐라는 게 환율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지난달 회의. 그렇습니다. 지난달 네. 회의에 여기서 금리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그 참석한 사람들의 다수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와, 지금 상황에서 더.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면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서는 예. 그 말은 달러원 환율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얘기 좀 하나 더 들어보죠. 서대훈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한시법이었나 봅니다. 2달 후에 수명이 끝나는데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자칫하면 시간 가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서 이 법의 효력은 사라졌네요. 라는 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네. 근데 그 걱정이라는 건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이게 뭐 많이 중요한 법이면 심각한 거고 별거 아니면 뭐 그냥 없어졌나 보다 하면 될 텐데 무슨 법이에요 이게? 우선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어려워지면 파산을 시킬지 아니면 다시 살릴 건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법원에 가서 법원의 결정을 받는 거고요.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예, 다른 하나는 그 기업의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결정하는 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줄여서 기촉법이라고 하는 게 워크아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10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거든요. 예. 이 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앞으로 워크아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단 법원으로 보내서 법정 관리를 하든 아니면 파산을 시키든 사법부가 판단하게 하자는 게 원칙이고 일반적입니다만 네. 그렇게 계속 법원으로 보내고 그러면 법원이야 그냥 딱딱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어디 뭐 살려볼 만한 사람이 있어도 기업이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그 기업에 돈 빌려준 채권자들끼리 모여서 먼저 회의를 좀 하고 살려보자는 게 워크아웃일 텐데 맞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럼 문제 있는 기업은 다 파산이나 법원으로 보내게 되는 거라는 그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제도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럼 법원에서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선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살리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심폐소생술 같은 건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들이 이 기업 살아날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면 빠르게 지원을 합니다. 워크아웃이 어려우면 그때 법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법원으로 가는 것, 즉 법정 관리는 워크아웃보다 센 처방으로 보면 되고요. 당장 법원이 지정한 법정 관리인이 사장이 되고 지분도 몰수당합니다. 예. 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회생 이 둘 다 기업을 살리는 제도이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수출 기업을 예로 들어보면요. 법원의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무역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용장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예. 반면에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장 거래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도 수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살리는 제도긴 한데 예. 법정 관리는 사람으로 치면 병원에 입원하는 거고 예. 워크아웃은 입원 안 하고 집에서 어떻게 좀 몸 만들기를 좀 해본다. 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특수한 환경에서 잠깐 어려워진 기업들은 일단은 워크아웃을 좀 해보자. 예. 그러니까 자기가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상 잠시 어려워진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어려운 회사를 무너지도록 두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거치면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많아졌고 앞으로도 늘어날 걸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끼리 모여서 아유 저 회사 어떻게 하나 저거 우리가 한번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일단 네. 라고 하는 거라면 그냥 모여서 하세요. 뭐 굳이 법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마 워크아웃 법의 내용에 보면 그 워크아웃에 돌입을 하면 그 기업에 빌려준 돈 있는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 워크아웃에 협조해서 네. 빚독촉 잠깐 멈추고 네. 그렇게 하라고 이제 공권력이 강제하는 제도니까 네. 이런 제도가 있어야 이제 그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빚 받으러 갈 거예요라고 하면 그 기업을 좀 살려봅시다 하는 취지가 네. 사라지고 그 작동이 안 될 테니까 네. 국회에서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적되고 있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채권단이 이해 당사자인데 구조조정 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연장하는 형태로 이어져 온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게 IMF 위기 때였고 당시에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법적 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 사법부에 맡기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맞습니다. 네. 반면 여당과 기촉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예. 지금까지 5차례 연장이 되면서 법이 개정이 됐고 그 사이에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됐다. 특히 기업 성격에 따라 워크아웃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시법이 아니라 이걸 상시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 워크아웃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쪽은 아니 기업에 돈 빌려주는 그 은행이 있으면 네. 달려가서 빚 받을 수도 있고 권리 행사해서 뭐 경매로 넘긴다든가 하는 것도 채권자의 권리지. 네. 기업 살린다고 돈 빌려준 은행들한테 열중시하고 잠깐 대기하라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독재 국가도 아니고. 네. 그런 반발이 있군요. 네.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네요. 미안해요가 아니라 네. 서로 논리가 부딪히고 있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김현우 소장님이 갖고 온 소식인데 도심주택복합사업. 아까 제가 그 역세권 재개발을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진도 뺀다 네. 하는 그건데 이게 공공기관이 진도 빼는 게 특징이고 장점인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반발이 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 이름이 도심주택복합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간이 만약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분양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필요한 시점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좀 단축하자 해서 생긴 게 공공이 추진하는 도심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느냐? 요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조합이 설립이 안 돼요. 조합 설립 없이 공공이 LH 같은 공공이 조합과 그리고 시행사의 역할을 모두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정비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땅의 소유권은 모두 공공에 일단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기존 주민들은 입주권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주할 때는 그 공사비나 이런 것들 차액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건 뭐 비슷한데 네, 맞습니다. 조합장이 LH다. 그렇습니다. 뭐 시행사도 LH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그러니까 보통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뭐 조합 설립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 걸리는 게 보통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은 아파트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뭐 기반 시설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거 결정하는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또 걸리거든요. 조합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뭐 거기에다가 이제 이후에 분양은 누구에게 얼마로 할지 이런 것도 정하는 시간이 최소한 한 1년 정도. 이게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시간을 합치게 되면 최소한 뭐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여기까지만 해도 걸리게 됩니다. 네. 첫 삽을 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만큼의 시간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LH 같은 공공기관이 저희한테 일단 다 맡기시고 네.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네. 진도가 빨랐을 텐데. 예, 그럼 최소한 5년 이상 단축되니까 이거 재건축, 재개발을 5년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던 역세권이나 아니면 준공업지역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2년 전에 그 도입했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네. 실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하고의 차이점은 설명해 주신 대로 조합 뽑지 않고 네. 조합장도 선출하지 않고 예, 그냥 LH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땅 일단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간에서 떼먹겠습니까? LH인데 네. 믿고 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네. 해보니까 뭐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저희한테 주세요라고 할 때까지 주민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 동의가 한번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민들이 동의하고 반대하고 하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예요. 현재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도심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초에 정부에서는 이것도 다 해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뭔가 법이 꼬여서 그렇게 됐나 봐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이걸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개정이 안 되고 이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거고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는 눌려져 있으니까 일반 분양가가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래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의 이 불만이 거센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다른 데도 풀어줬으니까 네. 여기도 빨리 법 바꿔서 풀어주라. 그래야 그렇죠. 진도 나가지. 맞습니다. 이게 1번 문제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풀리지 않고 있으니 않는 상태에서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 정비 사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뭐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등등등이 있었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자기는 반대를 안 하는데 남들은 다 동의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네. 구체적인 정비 계획이 나오고 뭐 보상가가 확정되는 시점에선 그 집을 팔고 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 도심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속도 높이기 위해서 중간 단계 없애다 보니까 중간에 뭐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반대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땅 넘기고 나면 LH가 보러 오지를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네, 원주민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투기를 막기 위해서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이 도심복합 사업이 추진되는 곳에 집을 사면 네.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추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 혹은 추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도 집을 샀는데 거기가 이런 곳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그분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면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집을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든 어디든 최근 2년 사이에 낡은 주택 사신 분은 네, 나는 그냥 여기서 살려고 하든가 그래서 샀는데 그렇죠. 이 동네가 갑자기 이 말씀하신 이 사업, 네, 도심 복합 사업, 네, LH가 주도가 돼서 하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면 네, 나는 현금 청산이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결사 반대를 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사 반대를 해야 되니까 집을 살려는 분들도 그런 지역, 그렇게 개발이 될 것 같은 지역은 집을 또 안 사게 되는 거고 그럼 팔고 나가는 분들도 못 팔고. 못 팝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이 되는 게 그럼 얼마를 청산을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그 현금 청산 보상 금액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도 공시가는 보통 낮게 형성이 되는데 시세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팔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 나 이 사업 반대해도 이 보상금 수준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런 법을 바꿔야지. 왜 그 안에 땅이 있는데 네. 내가 참가는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잘해보십시오. 나는 땅만 넘기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계속 남아있는 순인의 집 땅과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내 땅의 면적이 같으면 네, 순인의 집이 받는 그 혜택을 나한테도 줘야지. 나도 땅 넘기고 갔는데 그렇죠. 순인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안 넘기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공시 가격으로 해서 현금 청산시켜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나올 때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개발해서 다 참여하는 쪽이 이익이 더 클 것 같으니까 이런 부작용들은 크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조금 침체가 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현재 이 도심조 복합 사업 지구로 현재 선정된 곳이 9곳이에요. 예.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3곳이 사업 승인 신청에 들어갔고요. 일부는 또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년 전 이맘때니까 한참 집값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하여튼 무슨 제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도 예. 이 제도 도입될 때 네. 아니 지금부터는 집 사는 사람은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지 모르고 샀는데도 그렇죠. 무조건 현금 청산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 나라 공산당입니까? 라고 했는데 야, 집값 오르는 거 보세요.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네. 이제 그러고 넘어갔던 그 부작용이 지금 터지고 실제로 있는 거네요. 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어제 좋은 주제였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들었던 네. 그 ETF. 네. 예를 들면 미국의 S&P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미국에도 있고 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미제를 사나 국산을 사나 결국은 수익률은 비슷할 텐데 네. 거기에 적용되는 세금 제도가 달라서 네, 네. 야 이거 국산을 사야 돼 미제를 사야 돼 이 고민이 있긴 있다. 네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게 배당을 많이 해주는 ETF예요. 네. 이 배당을 많이 해주는 ETF에서는 세 가지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배당금이고요. 네. 하나는 그 ETF를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 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고요. 주식이 오를 테니까. 그렇죠. 예. 하나는 미제를 샀을 때 음. 그때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거니까 달러로 사게 되죠. 그럼 음.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금이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를 따져봐야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이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미국의 배당의 원천세율이 15%고 우리나라는 15.4%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동소이하지만 미국이 아주 약간 낮죠. 음. 두 번째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보면 미국 ETF는 22%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다만 해외에 투자하는 모든 주식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을 해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고 1년 동안 250만 원이 초과했다 그러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요. 근데 세율은 22%.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ETF가 아니라면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4%를 과세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니까 과세 되겠군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고배당주 ETF다. 그러면 그게 배당금이든 매매 차익이든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국이든 국내든 그 국민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은 원래는 비과세지만 이걸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손익과 합산돼서 같이 과세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2% 양도소득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 투자를 하면서 1년에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미제를 사시는 게 낫고요. 3년 이상 투자하고 목돈으로 쓸 목적이라면 우리나라 ISA 계좌에서 국내 ETF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이상 투자해서 최소 자금 활용은 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거다. 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국산을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조금 전에 광고 들으셨죠? 9월 2일 토요일 낮 2시에 저희가 경제 콘서트 여는데요. 신청이 이번 주까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